안녕하세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스페이스X가 등장하기 전까지 로켓은 딱 한 번 쓰고 바다에 버려지는 물건이었다는 것을. 비행기가 뉴욕에서 런던을 날아간 뒤 그대로 바다에 빠뜨려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게 2000년대 초반까지 우주산업이 당연하게 여기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그 당연함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2000년대 초 머스크는 처음 우주에 관심을 가졌을 때 단순한 목표 하나를 세웠습니다. 화성에 식물을 보내 지구 밖 생명 가능성을 실험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로켓 가격을 알아보다 충격을 받습니다. 낡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하나에 수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스크의 머릿속에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로켓을 사자가 아니라 로켓을 직접 만들자로 2002년 스페이스X가 탄생했습니다. 당시 항공우주 업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출신의 소프트웨어 갑부가 로켓을 만든다고? 나사와 보잉, 로키드 마틴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을 벤처기업이 따라잡겠다고? 전문가들은 비웃었고 투자자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머스크에게는 남들이 놓친단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로켓은 재사용할 수 없는가? 펠컨 9,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대표 로켓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펠컨 9의 1단 로켓, 즉 맨 아래에서 불을 뿜으며 로켓을 밀어올리는 거대한 엔진 덩어리의 제작 비용은 약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억 원에 달합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이 400억짜리 부품은 임무 완수 후 대기권을 뚫고 내려와 바다에 잠겨버립니다. 그냥 한 번 쓰고 스페이스X는 이 부분을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해결책은 우아했습니다. 일단 로켓이 위성을 올려놓고 분리된 뒤 스스로 방향을 틀어 다시 지구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떠있는 드론식, 즉 무인 착륙 선박 위에 정확히 착지합니다. 축구장만 한 바다 위 플랫폼에 수십 층 건물 높이의 로켓이 역추진 엔진을 켜며 천천히 내려앉는 장면. 2015년 12월 21일 그 장면이 처음 성공했을 때 스페이스X 본사 직원들은 말 그대로 울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1단 로켓은 현재 최대 20회 이상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발사 비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기존 대형 로켓 한 번 발사 비용은 약 2억 달러, 2,50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펠컨 9은 그것을 6,700만 달러 수준, 그러니까 약 900억 원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재사용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비용은 더 내려갑니다. 같은 로켓으로 10번을 날리면 한 번당 부담이 10배 줄어드는 셈이니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펠컨 9이 우주 비즈니스의 판을 바꾸는 동안 머스크의 시선은 이미 훨씬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화성이었습니다. 2016년 머스크는 인류가 화성에서 자급자족하는 문명을 만들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단순한 탐사가 아닙니다. 이주입니다. 그것도 최소 100만 명 규모의. 이 황당해 보이는 선언 뒤에는 아주 냉철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인류가 지구에만 사는 한 어느 날 갑자기 닥칠 소행성 충돌이나 핵전쟁 또는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재앙 하나로 멸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화성은 보험입니다. 인류 문명이라는 소중한 것을 두 군데에 나눠 보관하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바로 스타쉽입니다. 스타쉽은 역대 인류가 만든 로켓 중 가장 큽니다. 높이 약 120m, 이는 40층 아파트와 맞먹는 높이입니다. 추력, 그러니까 로켓이 아래로 내뿜는 힘은 약 7,590톤에 달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로켓인 나사의 세턴 5호보다도 2배 이상 강합니다. 세턴 5호가 달에 사람을 보냈다는 걸 생각하면 스타쉽의 규모가 어떤 것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스타쉽의 진짜 혁명은 크기가 아닙니다. 스타쉽은 1단, 2단 모두 완전 재사용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성을 올리고 사람을 태우고 화성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로켓이 마치 비행기처럼 재사용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2024년 11월 스타쉽의 1단 로켓인 슈퍼헤비는 발사대로 돌아와 젓가락처럼 생긴 거대한 기계 팔에 잡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다 위에 착륙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발사한 자리로 그대로 날아와 팔에 안기는 겁니다. SF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나사도 이 힘을 알아봤습니다. 2021년 나사는 아르테미스 달 착륙 프로그램의 유인 착륙선으로 스타쉽을 선택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인류가 50년 만에 다시 달에 발을 딛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임무의 마지막 단계, 달 표면에 내려서는 그 순간을 스타쉽이 맞게 된 겁니다. 정부 기관도 이제 스페이스X를 경쟁 상대가 아닌 파트너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사실은 스페이스X의 등장은 단순히 로켓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우주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국가만이 우주에 갈 수 있었습니다. 수조 원의 세금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가 발사 비용을 극적으로 낮추자 작은 스타트업도 이성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는 GPS, 날씨 예보, 인터넷 서비스 중 상당수가 스페이스X 로켓을 타고 올라간 위성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스타링크,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는 이미 수천 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려 전 세계 오지에 인터넷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화성까지 가는 여정은 최단 거리에서도 약 6개월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람의 몸이 우주 방사선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화성의 극한 추위와 희박한 대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지구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안고 누가 기꺼이 떠날지, 기술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머스크 자신도 화성 첫 이주자들은 죽을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우주는 여전히 인간에게 낯설고 위험한 곳입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가 바꿔놓은 것은 그 위험을 향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문이 처음으로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로켓 한 대가 바다 위로 돌아와 착지하던 그 밤, 인류는 어쩌면 다행성 생명체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을 땅 위에 새겼는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지금도 그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용감해지기를.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스타쉽이 실제로 화성에 착륙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